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중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우병탁 신한프라임의 패스파인더 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병탁 위원님, 서울 아파트 값이 22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지요? 네, 지표로 보나 심리로 보나 서울은 급등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장세고요. 네. 가격도 강세지만 거래량 증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4천 건 회복했다가 겨울 들어서면서 다시 월 2천 건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다시 6월 달에 7,500건, 7월 달에 8,500건을 넘기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고 주요 아파트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주환 원장님, 서울 네. 아파트 가격 지금 이제 수도권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까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우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집값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한 3가지 원인을 꼽는데요. 우선은 그 수급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좀 부족한 점.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특히 아파트가 많이 줄어든 점이 전세 가격 상승을 유발했고, 전세 가격은 작년 5월부터 지금 1년 3개월째 오르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보통 한 40% 정도를 은행 대출에 의존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실질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내리지 않았지만 실질금리가 한 4에서 5, 3에서 4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집을 사기가 쉬워졌고, 특히 정부가 신생아 특례라든지 하는 정책 자금 대출을 좀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연끌족들이 집을 많이 사는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세 번째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책이 많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깎아주니까. 종부세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종부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오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도 보면 서울을 이제 말하자면 강용석 위주로 오르다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이번에도 서울의 집값이 4월부터 올랐으니까 그런 4월, 영향이 한 10월 정도 돼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빠르게 과거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남부와 인천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 원장님 말씀대로 광교, 동탄, 신도시 집값까지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서울의 이혼 수도권 아파트로 지금 이제 옮겨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건수가 40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방을 앞섰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 거래 비중이 올 초인 1월에는 전체 거래의 한 37% 수준이었던 것이 6월 들어서면서 50.5%로 지방 전체 거래보다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됐고요. 21년 2월 이후에 한 3년 반 정도 만에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도 크게 늘었고 경기도도 원래 월 초에는 한 전체 7,800건 정도 거래해서 지난달에는 15,000건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서울의 강세가 시차를 두고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로 보여지는데, 광교가 속한 수원 같은 경우에도 4월에는 월 1,000건 넘어섰다가 7월에는 1,500건까지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동탄이 속한 화성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는 한 500건 정도 전후이던 거래가 7월에는 1,000건을 훨씬 더 넘겼습니다. 성남이나 용인 등 다른 도시들도 비슷해 보입니다. 네. 고 원장님, 정부가 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등이 담긴 8월 8일 이제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대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까? 네, 아직은 좀 예단하긴 좀 이릅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총 이제 2029년까지 42만 7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 목표 자체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주로 도심권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한 13만 가구, 그린벨트를 통해서 한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거고, 그린벨트도 올해는 약 한 5만 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될 그런 택지를 확보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당장 이런 것들이
88 대책의 내용이 보면 수치는 의욕적인데 네. 이 공급 자체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서울에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공사비도 오르고 있고 PF 문제도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공급이 어려울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린벨트 쪽의 비중을 방점 8만 가구를 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땅은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MB 정부 때 이렇게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공한 사례,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MZ 세대들이 최근 들어서 집을 많이 사는데 이 도심권의 주택을 원해요. 그렇죠.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네, 위치가 중요해요.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로 이제 상기 신도시라든지 외곽에 늘리겠다고 하고 그린벨트 네.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비아파트 위주로 늘리겠다고 하니까 미스매치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것, 그거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네, 저는 어느 정도 신축은 주로 비아파트예요. 네, 이 비아파트 그러니까요. 분야를 11만 가구에서 무제한 늘리겠다 이렇게 좀 말을 한 거는, 저는 이제 아파트의 공급은 시차가 많이 걸리잖아요. 공급하는데 이걸 메꾸어 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 중에서도 새 아파트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원하는 수요자가 맞춤형 서비스에 제공이 되는가는 좀 의문이 있고, 그냥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 그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좀 네. 예상되는 지역을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 뒤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 의원님, 정부가 수도권 네.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85평방미터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하면 청약시에 무주택자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제, 즉 그러니까 비아파트인 빌라나 연립을 추가적으로 이 조건에 맞춰서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제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무주택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세제 측면에서의 혜택 이외에도 청약, 요즘 뭐 최근에 계속 청약에 대한 것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연립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보아서 아파트의 청약에 유리하게 작용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비판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주거 사다리로서의 빌라의 역할을 일정 부분 의미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네.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는 취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를 통해서 지금 빌라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 빌라에 대한 혜택 부분들이 일정 부분 유의미하다 하더라도 가격 측면에서는 이것이 크게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중환 원장님, 네. 앞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네.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건데, 결국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지가 중요하죠. 예상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네, 서울에 생각보다도 그 그린벨트 그 대상 지역이 꽤 넓더라고요. 네.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들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곳에 관심이 많을 텐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곳에 좀 투기 바람이 분다 이런 그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가장 지금 그린벨트 중에서도 강북 지역은 주로 그 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밭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렇게 평탄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강남권,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강남권으로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내곡동, 세곡동, 우면동 이런 지역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내곡동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죠. 네, 그다음에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이라든지 오금동 이런 지역이 좀 이쪽에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네.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남 지역의 가밀동, 가미동 이런 지역들이 네. 현재 거론되고 있는데, 이곳은 아무래도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공급이 난다면 서울의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병탁 의원님, 그런데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가 또 다른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 중에서 해당 지역으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쏠리는 현상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이 되는 과정 중에서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자금이 풀리는 이슈들, 그렇게 되면 그 인근 지역으로 대규모로 풀리는 보상자금들이 특히 이제 아파트 쪽으로 다시 자금이 순환되면서 가격 상승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텐데요. 다만 이제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택지를 개발하면서도 기존 토지 소유주를 중심으로 보상금이 풀리게 된다면 그것을 일정 제한을 좀 일부 둔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그 수혜를 누가 받게 되느냐. 가령 예를 들면 이게 장기의 계획이기 때문에 네. 미래 세대를 위한 아파트로서의 안배를 좀 충분히 둘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종전에도 반값 아파트 같은 형태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공급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반영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일부분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종환 원장님,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과 매수 의향은 더 올라갔는데요. 그렇다면 추가로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앞으로 아마 추가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유는 현재 그 서울과 수도권에 지금 수요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쏠림 현상인데 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MZ 세대들이 특히 30대가 집을 사는 비중이 43%로 그러니까 30, 40대가 실소유자가 집을 산다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8 대책은 뭐 종합 대책이고 상당히 의욕적이기는 한데 서울 내에서 소위 도심권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린벨트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비아파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요자가 원하는 거와 다소 좀 미스매치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정부가 좀 내놓을 대책들이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도심권에서 공급을 좀 획기적으로 빠르게 좀 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얘기가 이어지겠습니다만 대출 규제를 이제 앞으로 스트레스 디에서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네. 추가적인 이런 대출 규제, 그러니까 그 상환 능력에 따라서 이런 금융이나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금융을 확대하지만 오히려 투기,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의 투기 억제를 위한 금융의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대책은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뭐 아무리 앞당긴다고 해도 사실 시차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이 빠르게 되지 않는 게 정부가 인허가 기간은 대폭 단축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PF가 제대로 안 됩니다. 네, 부동산 지금 자금이 프로젝트 순환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또 이제 최근에 또 건축비 상승에 그리고 이제 건축비 문제. 네. 저도 이제 금융발전심의위원 하면서 그러니까 빠르게 옥석 구분을 해서 지금 정상화를 이제 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정부가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공사비 급등인데 네. 공사비가 결국 뭘까요? 시멘트나 이런 그 철근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축 제도 같은 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건축 자재.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건비인데 이거는 해외 인력을 좀 싸게 들어와서 정부가 좀 연수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해결할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탁 위원님,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아파트 가격 상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2026년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71%가 급감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민간하고 서울시의 예측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좀 전에 언급해 주신 공사비 인상에 대한 거,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거치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공사비가 상당 부분 굉장히 높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흔히 시장에서는 2배 가까이 혹은 2배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다수의 단지들이 혹은 시행자들이 PF 문제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인허가 착공,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발주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수년 차에 걸려서 이제 현재는 이제 26년, 길게 보면 27년까지 입주량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고요. 이러한 측면들이 입주량이 줄어들게 되면 1차적으로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 가격 상승을 밀어올리게 되고 이것이 다시 매매 가격을 올리게 되는 형태를 통해서 가격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자, 높습니다. 이제 두 분 이제 공사비 오르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신규 아파트 값도 분양가도 오를 텐데 네. 그러면 지금의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이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점을 어떻게 보세요?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이제 그 공사비 상승 직전에 지어진 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 지어놓고 나서 공사비가 2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새로 지어진 다른 물건을 보면
그러니까 그 기존 소유자들은 어떻게 느끼게 될 거냐면 그 올라간 공사비를 반영한 값이 본인의 집값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그렇다면 큽니다. 역으로 집값 떨어지는 게 굉장히 유원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앵커님. 왜냐하면 이제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가 오르고 그러니까요. 분양가가 오르면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네.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집을 사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사비가 어차피 오른다면 분양가가 올라갈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분양도 앞당기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지죠. 새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주거의 편리성 이러한 만족도가 높잖아요. 여기다가 공급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분양가가 오르면 새 아파트도 가격 상승률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상관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원님 또 하나 이제 관건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9월이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나오는데 한국은행도 이번에는 물가 금리 인하 요건을 갖췄지만 집값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동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언제까지 뭐 내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금리를 동결시킬 수만은 없을 거란 말이죠. 인하가 우리나라도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집값 상승이 더 가팔라지는 것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될 거고요. 이번 한국은행에서의 그 금리 동결의 의사결정 과정을 발표들을 보면 내수 침체와 집값 상승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심각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읽은 것 같고 그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방향성 자체는 정해져 있으나 내수 침체보다는 집값 상승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한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조금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 뭐 독박을 쓸 수는 없다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통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들을 놓고 보면 금리 인하 자체는 시기의 문제일 뿐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결국은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에 집중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네. 뭐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이른바 추세적 상승 흐름을 탔다 이런 견해도 나오던데요. 네. 그럼 지방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진단들이 네. 있고 그럴 경우에 단독주택, 뭐 빌라 이 연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네. 예, 저는 추세 상승에 좀 무게감을 둡니다. 네. 확률 한 70%로 보는데요. 그럼 이게 우선 언제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집니까? 네, 그 이제 과거의 경험을 좀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집값이 가장 많이 먼저 오르면 서울의 강남부터 오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금강구를 지나서 노도강이라고 그러죠. 외곽까지 가는데 한 3개월 걸리고요. 과거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와 인천 이렇게 가는데 한 6개월 정도 아까 제가 네. 되게 시차가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천안 아산을 넘어서 그러니까 지역 확산의 법칙인데 세종이나 대전으로 가서 결국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까지 오르는 패턴을 보여왔다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역적 확산의 작동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가 가장 먼저 올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오르는 게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 공동주택이죠. 그 다음에 다가구 단독까지 오른 예가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단독주택 가진 분들은 왜 단독은 오르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아파트가 오르면 공동주택인 연립과 다세대 그리고 최근에 이걸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있는데 오피스텔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세대가 일부 올라요. 네. 물론 정부의 정책의 영향도 수요 진작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고 결국 시간이 가면 전국적으로 저는 내년 정도 가면 올해 가을에는 수도권의 확산이 소위 말하는 수원, 용인, 성남, 화성, 평택에서 이 중소도시로까지 좀 확산될 가능성은 현재는 좀 높아 보인다. 더 금리가 확산 내리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실소유자 위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네. 대목에서요. 2018년에 부동산 가격 폭등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그럴 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우병타 의원님이 우리가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게 답이 있는데요. 금리와 부동산은 반대 관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로라면 금리가 한두 번 내리는 게 아니라 B급부터 시작해서 10월부터 굉장히 앞으로 내려질 것 같아요. 그러나 입주 물량 자체가 서울만 놓고 보면 네. 특히 경기도도 그렇고 2020
내년까지는 이제 2만 5천에서 3만 1천 가구, 이것도 4만 가구 정도가 아파트가 꾸준히 입주돼야 되는데 부족한 상태에서 2026년도에는 7천 가구, 1만 가구 이하로 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지금 집값의 상승세는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고, 특히 대구나 부산 이런 지역도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한 30에서 50% 줄어들고 있다. 그럼 정부로서는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병탁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시급히 좀 세워야 될 대책은 어떤 겁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지난번에 발표됐던 88 대책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점,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급은 장기간에 걸친 공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집값에 즉각적으로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라는 측면이 있기는 정부 들어서 하나. 분당 일산이라든가 일개 신도시 뭐 기본 계획도 발표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별 맞습니다. 영향을 못 주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8 대책을 포함한 내용들은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번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 표명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반대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좀 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 지금 한 4, 50초 남았는데 네. 시청자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저는 집을 살 때가 맞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늘어나는데 무릎을 지금 지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신규 분양을 받거나 경공매를 하거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급매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네. 쪽에 방점을 두는 것은 올바른 전략으로 보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다만 서울 수도권 지역은 시기와 상관없이 본인의 자금 여력 범위 내에서는 마련할 수 있을 때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분양들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하락세일 거라서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 부채질한다 이런 또 지적 나올 수도 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